지금 이 시간엔 신유물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학기 수업에 신유물론까지 진도를 나가 보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고, 아주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철학사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죠.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끝까지 다 못해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멈추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경향의 철학적인 사유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드디어 이제 신유물론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물질이 뭐길래 다시 우리는 신유물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렇죠? 신유물론은 물질에 대한 제사유입니다. 그런데 신유물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물론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 이 유물론에 대해서는 이 학기가 시작하던 처음 자연철학자들이 다뤘던 이 물질 개념, 그리고 근대 이후에 막스긴 유물론 등에 관련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간단히 말해서 철학에서는 유물론을 세상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고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보는 입장을 이릅니다. 그런데 이 유물론에서 말하는 그 물질이 뭔지 사실은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게 철학사적인 문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또는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원자, 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는 도대체 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물론은 고대 철학자, 자연철학자들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서양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에 이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게 되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힘에 대해서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의 능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근대까지 정신과 물질은 이분화되어서 정신을 훨씬 더 우월한 것에 두고 물질적인 것을 결여적인 것 또는 수동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대 철학은 또는 근대 인식론은 그렇게 물질, 자연 또는 객체를 주체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파악하는 어떤 대상, 수동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그런 대상, 물질, 자연이 능동적으로 주체를 대상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기후위기가 닥치고 또 새로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려고 하는 포스트 휴먼이 등장을 하면서,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사유가 등장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다시 사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질이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기후위기를 봐라. 코로나 사태를 봐라. 우리는 자연에 또는 미생물에 또는 타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행동, 삶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의 능동성에 대해서 여전히 눈 감아 왔던 거죠. 신유물론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죠. 구유물론은 물질이 우선이지만 그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초월적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물질은 죽은 물질에 불과했던 거고, 관념론자들에 의하면 또는 데카르트주의자에 의하면 물질은 어떤 것도 어떤 능동성도 없던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유물론은 정신과 마찬가지로 물질 또한 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물론이 지향하는 것을 우리는 죽은 물질을 되살리려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혹시 이야기 알고 계시죠? 어릴 때부터 많이 봤을 테니까 도로시와 함께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던 양철 나무꾼과 호수아비가 자기네들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양철 나무꾼과 허수아비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도로시가 얘기하죠. 네 마음 속에는 미리 마음 그러니까 심장이 있었고 너는 너의 판단력을 볼 때 너는 지혜로워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신유물론적인 태도는 어떤 윤리적인 양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물질이 사유하지 않고 물질이 고통받지 않고 물질이 어떤 능동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체와 대립해 있는 물질 또는 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물이 감정을 가지지 않고 사물이 주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인간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가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타자에 대한 어떤 폭력은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폭력이 굉장히 정당해진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뭐 예를 들어 옛날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감정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든지 또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라든지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도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인간과 인간 간의 문제도 심각한데 인간과 사물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의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는데 물질도 생각을 한다, 물질도 감정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면 물질이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유물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여러모로 달라요. 여러모로 달라서 의인화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제인 베넷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의인화로 기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신유물론에 대해서 몇 사람 소개를 하려고 해요. 라투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브라이도티를 소개하고 그 다음 제인 베넷을 소개하고 헤러웨이를 소개하고 캐런 바라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신유물론자들은 제가 지금 이제 곧 나오게 될 신유물론 입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수히 많은 신유물론자들이 등장을 하지만 가장 1차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투르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학자이죠. 이 라투르는 들레즈의 영향을 받았고 또 현상학의 영향을 그 이후에 신유물론자들은 현상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학이나 들레즈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현상학이라고 하더라도 메르로봉티를 얘기하겠죠. 우리가 앞서 메르로봉티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레즈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메르로봉티가 몸 지향성을 얘기할 때 이 몸들이 인간 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몸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몸들은 사물 몸이기도 하고 인간 몸이기도 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바로 물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일종의 실체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얽혀서 매 순간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라투르는 A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ANT 이론은 행위자 A가 ANT죠. Actor N 그다음에 Network 그다음에 Theory. 그래서 ANT가 Actor Network Theory의 줄임말을 우리가 ANT라고 해서 라투르의 핵심적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투르는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 몸들을 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을 염두에 두기 쉽기 때문에 그냥 활동하는 무언가를 지시하는 말이죠. 활동한다라는 것은 능동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라투르가 말을 할 때 소설가가 있고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소설가는 펜이 있고 그리고 글이 쓰여지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람의 책을 읽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소설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총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살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살인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투르는 또 재밌는 사례를 들고 있어요. 그 과속 방지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속도를 늦추는 것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과속 방지턱을 보고 멈춰야겠다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과속 방지턱이 달려오는 차를 향해서 멈추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과속 방지턱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진 않겠죠. 근데 과속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과속 방지턱도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저것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해서 멈춘다가 아니라 저것이 나로 하여금 속도를 늦추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루노 라투르는 이제 여러 철학자들 아까 드레즈를 얘기했지만 화이트헤드나 세르의 영향도 받습니다. 세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근대 이후에 우리가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르는 왜 사회계약에는 인간만 있느냐, 왜 자연은 없지라고 얘기해서 자연계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라투르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역은 일단 우리가 연결망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게 번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연결망을 통해서 라투르는 좋은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노트북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원고를 쓰려고 하는데 노트북이 있으면 훨씬 더 글이 잘 쓰여지겠죠. 물론 원고지에 써도 괜찮을 거지만은 저는 노트북이 있을 때 훨씬 편하더라고요. 훨씬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쓰다가 노트북이 떨어뜨려서 노트북이 망가져요. 그러면 지금 이 관계가 끊어지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연결망을 통해서 내가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번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번역은 바로 질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만일에 내가 이 노트북을 보고 이 노트북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내가 이해를 한다면 이 노트북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이게 번역이라는 거예요. 번역을 제대로 해야만이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투르의 행위자는 집합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망을 통해서 소설가가 됐죠. 이 소설가는 단일체가 아니라 노트북과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상황과
독자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집합이 되어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투르는 연결망을 통해서 좋은 관계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좋은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매우 좋은 상태일 것인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번역이 필요합니다. 고양이와의 관계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와의 관계를 사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자들의 연결망의 효과가 바로 여러분이며 나무 그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을 보고도 도망을 가지 않고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서 친밀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관계의 양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은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고 연결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번역이 성공적이라면 그 연결 관계가 좋다는 말이 되는 거죠. 라투르에게 이 행위자들은 하나의 집합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번역의 과정을 얘기했죠.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통해서 형성된 집합체가 이종적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종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적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투르에게는 거시적인 것도 미시적인 것도 구분이 없게 되는 거죠. 집합체로서 행위자에게 행위자성이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집합체를 이루는 모든 행위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투르는 세계를 평평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라투르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가 수동적이거나 또 어느 한쪽이 능동적이고 어느 한쪽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두 개의 어떤 관계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생태 위기 속에서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윤리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줄 신유물론자는 로지 브라이도티입니다. 로지 브라이도티는 이탈리아 출신의 신유물론 페미니스트 철학자예요. 브라이도티는 페미니즘과 신유물론을 엮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생태 정치적 그리고 윤리적 방향으로 생태를 정치적이고 윤리적 방향으로 철학적 사유를 전개해 나가려고 해요. 브라이도티가 제안하는 말 중에 유목적 주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이 유목하는 주체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이분법을 뛰어넘어서 횡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목적 주체는 보편적인 본질을 품는 변하지 않는 무엇이 아니라 동물되기, 타자되기, 벌레되기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며 변신하는 존재를 이릅니다. 그래서 유목적 주체는 보편적 주체를 거부하게 되면서 전통 철학에서 얘기하는 보편적 주체가 아닌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죠. 유목적 주체는 말 그대로 유목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브라이도티는 이 변신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낯설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이도티가 유목적 주체에서 물질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이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가 끊임없이 나는 한 존재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질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브라이도티의 신유물론적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줄 철학자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인 베넷이에요. 제인 베넷 같은 경우에는 라투르로부터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
생기적 유물론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기적 유물론이라는 것하고 신유물론이라는 것하고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임 베넷이 말하는 유물론은 고전적 유물론이 말하는 그러니까 물질이 앞서고 그리고 정신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유물론이 아니라 물질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넷은 물질을 인간이 규정하는 대상이라고 보는 인간 중심적 입장에 반대를 하고 탈인간 중심적인 이론론의 입장에서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생기적 유물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물의 능동적인 힘과 가치 이것을 제임 베넷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들을 살아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넷은 생동하는 물질이라는 책 속에서 생기를 사물들이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자신을 변형시키는 힘, 즉 사물의 영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줄 신유물론자는 자연문화 개념을 주장했던 다나 헤로웨이예요. 다나 헤로웨이는 반려종 선언과 사이보그 선언을 얘기하고 공동생성 개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자연문화 개념은 자연과 문화를 항상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 개가 분리되지 않고 분리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자연문화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자면 자연문화란 자연과 문화가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위에 두고 문화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려종 선언을 얘기하는데 이때 반려종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뭘 얘기합니까? 고양이, 강아지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간마저도 반려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도 반려종, 인간도 반려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헤로웨이의 독특한 입장으로 우리는 사이보그 선언을 들 수가 있는데 이때 사이보그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려종은 생물과 생물 간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이보그는 기술과 인간이 혼합되어 있는 혼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헤로웨이가 주장하는 것은 기술, 동물, 인간이 어떤 위계적 질서를 가지지 않고 서로 혼종되어 있고 서로 감염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로웨이는 공동생성을 이야기해요. 공동생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포이에시스가 되는 거죠. 오토포이에시스가 아니라 심포이에시스. 그러니까 서로 각 그러니까 존재들이 물질이건 비물질이건 또는 그러니까 동물이건 인간이건 기술이건 이런 각각의 존재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 함께 만들기의 방식을 심포이에시스 공동생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헤로웨이는 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쓰레기, 퇴비가 된다는 것, 흙 속에 묻힌다는 것 이런 것들은 썩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니체가 니체라든지 디오니소스라든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퇴비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생성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삶, 그러니까 공생을 위한 것.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먹은 것을 배설을 하게 되고 그 배설한 것은 다시 다른 것을 싹 틔우게 되죠.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에는 무수히 많은 미생물이 있죠. 이러한 미생물들과 함께 인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은 미생물이 먹고 미생물이 배설한 이러한 배설물들로 우리는 또 몸을 구성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헤로웨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종들, 다양한 존재들과 좋은 반려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적 실제론을 주장하고 있는 캐런 바라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캐런 바라드는 얽힘과 내부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메르봉티를 얘기할 때 몸 현상학을 얘기했잖아요.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얽혀 있는 거예요. 몸은 얽혀 있다. 어떤 것과 얽혀 있다? 환경과 얽혀 있다. 그런데 이때의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나 중심에서 배경이 되는 환경이 아니라 몸이 확장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장으로서의 환경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몸은 곧 다른 몸들과 헤로웨이가 얘기하듯이 얽혀 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캐런 바라드도 헤로웨이가 설명하듯이 그 안에서 내부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내부 작용들이 어느새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낼 때 그때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웨이는 어떤 생성하는 신체의 경계 짓는 것, 어디서 어디까지를 무엇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로웨이는 바라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드가 말하는 내부 작용은 행위들 간의 행위 역량들에서 일어나게 돼요. 내부 작용이 행위 역량으로 나타나는 개체들한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작용들이 우연하게 창발해 나가는 거죠. 서로 얽히고 부딪히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바라드는 회절적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더 길게 얘기하면 엄청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신유물론자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핵심은 뭐겠습니까? 물질들이 인간이 사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식에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죠.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른 경험치를 가지게 되는데 물질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행위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라투르 그리고 브라이도티, 베넷, 헤르웨이, 바라들은 각각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연구 분야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물질들이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신유물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는 것도 이번 학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던 그 학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강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식론, 그리고 관념론, 그리고 현상학, 그리고 신유물론 크게 네 부류로 설명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오늘 했어요. 신유물론도 오늘 길게 설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유물론을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신유물론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로만 해도 일단 이번 학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틈틈이 이 물질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신유물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18일 날 보게 될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험은 두 문제를 낼 거예요. 시험은 두 문제를 낼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식론, 근대 인식론의 구조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 현상학과 신유물론을 같이 제가 언급을 했죠. 현상학과 신유물론이 어떤 방식으로
근대의 인식론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정돈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이론가들을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써보면 돼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그 관점은 분명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관점을 어긋나지 않게 입장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입장들. 근대 인식론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독일 관념론자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고 현상학이 무엇을 비판하고 어떤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는가도 설명을 했고 신유물론자들이 그동안 이분법에 의해서 저평가되고 죽어있고 수동적이라고 했던 물질에 생기를 주려고 했다. 이게 신유물론자들의 공동적인 입장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현상학과 신유물론이 어떤 방식으로 근대 인식론의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봤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시험은 상대평가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똑같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평가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18일 날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파일을 아마 4개 정도로 지금 이제 제가 4개로 끊어서 이렇게 하긴 했어요. 수업을. 이 4개를 끊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들어서 반복해서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반복해서 들어볼 수 있는 게 없죠. 너무 짧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 번에 길게 하라고 일부러 잘라가지고 묶어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동안 수업했던 거 참조해서 시험을 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던 것이 이 기말고사 전체 내용이라고 보면 안 돼요. 제가 서머리 요약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그냥 흐름만 오늘은 파악을 하는 거죠. 흐름을 파악하고 그동안 들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해주기를 바래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길게 여러분들에게 현상학도 수업을 하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데 사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서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우리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되는 거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어요.